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필기 저자 김창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9강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냉동반죽법 보도록 하죠. 냉동반죽법의 특징 보도록 하죠. 1차 발효 또는 성형을 끝낸 반죽을 마이너스 40도로 급속 냉동시켜 다시 마이너스 25도에서 마이너스 18도에 냉동 저장하여 이스트의 활동을 억제시켜 둔 후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쓸 수 있도록 반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차 발효 또는 성형이 끝난 반죽을 마이너스 40도로 급속 냉동에 기억을 하시고요.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8도의 냉동 저장 기억해 주십시오. 동그라미 하세요. 다음에 이것을 이제 쓸 때마다 어떻게 해동시켜서 쓰는지가 바로 그 밑에 있죠. 냉장고 5도에서 10도에서 15시간에서 16시간 해동시킨 후 30에서 33도 그리고 상대습도 80% TJ 2차 발효실에 넣는데 반드시 그 해동시킬 때는 완만 해동, 냉장 해동을 준수한다. 여기서 5도에서 10도의 냉장 완만 해동의 동그라미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차 발효실의 온도가 30에서 33도 되게 낮죠. 낮게 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5번 보십시오. 5번 바게트 식빵 같은 저율 배합 제품은 냉동 시 노화의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냉동 처리에 더욱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죠. 고율 배합 제품은 비교적 완만한 냉동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크루아상, 당과자 등의 제품 제조에 많이 이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자, 팁을 한번 보도록 하죠. 빵 완제품의 노화를 결정하는 성분은 전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분은 마이너스 7도에서 10도의 범위의 노화대에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화대를 빠르게 통과하는 급속 냉동 시에는 전분의 노화 속도가 지연되고 빵 반죽 속의 얼음 결정이 작아져 반죽의 글루텐과 이스트의 냉해를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밀가루로 만드는 빵 반죽의 급속 냉동을 해야 되는 이유죠. 그러니까 이유. 그것을 노화를 지연시키고 그 얼음 결정을 작게 해서 반죽 속의 글루텐과 이스트의 파괴를 적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서 시험 문제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재료 준비 보도록 할까요? 밀가루는 단백질 함량이 많은 밀가루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어느 정도 아무리 급속 냉동한다 할지라도 급속 냉동하는 과정에서 그 얼음 결정에 의한 반죽의 파괴는 어느 정도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가루를 사용합니다. 자, 물은요. 물이 많아지면 이스트의 파괴와 글루텐의 파괴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수분량을 줄여요. 그리고 이제 수분량을 줄이면 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딱딱하죠. 그래서 수분량을 줄이는 대신에 설탕 유지 계란량은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트는요, 냉동하는 과정에서 또 허약한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트의 양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죽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탄력성이 되겠죠. 퍼짐이 아닌 이제 탄력성. 소금이라든지 이스트 푸드를 통해서 그러한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늘려야죠. 그리고 이제 노화 방지제, 제품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줌으로 약간 첨가하고요. 산화제, 반죽의 글루텐을 단단하게 함으로 냉해에 의해 반죽이 퍼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화제, 냉동 반죽의 가스 보유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요. 이런 것들을 첨가합니다.
제조 공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타임 반죽법과 비상 스트레이트법. 그래서 노타임 반죽법이나 비상 스트레이트법으로 반죽을 한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1차 발효를 거의 안 하거나 약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죽법 자체가 1차 발효가 없거나 약간 하는 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냉동 저장이 중요하죠. 5번에 마이너스 40도로 급속 냉동하고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8도로 보관한다라는 거. 자, 해동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만 해동, 냉장 해동. 그리고 그 해동기에는 이제 냉장고 말고 도우 컨디셔너. 이 도우 컨디셔너는 제가 1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상당히 의미 있는 도구다, 기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우 컨디셔너는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제 파리바게뜨 같은 이 양산업체에서는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목적이 이제 조금 냉동빵을 위한 도우 컨디셔너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냉동빵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그 화학 첨가물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제법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는 이 화학 첨가물을 배제하는, 즉 화학적 숙성이나 기계적 숙성보다는 생화학적인 숙성, 그러니까 천연 발효 미생물에 의한 숙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도우 컨디셔너가 필요해요. 도우 컨디셔너가. 그래서 이 도우 컨디셔너는 꼭 반드시 냉동빵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1강 때 강조했으니까 건너뛰고요. 리타드에서 해동을 시키겠습니다. 2차 발효는요. 다른 제법과 달리 온도가 낮은 30에서 33도, 습도도 낮은 80도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굽기, 뭐 제품의 특성에 맞게끔 굽기 온도를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만 볼까요? 휴일 작업에 미리 대처할 수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고 빵의 부피가 커지고 결과 향기가 좋다. 자, 운송 배달이 용이하고 발효 시간이 줄어 전체 시간이 짧아지고 제품의 노화가 지연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팁으로 정리한 내용은 앞에서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넣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10번의 오버나이트 스폰지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버나이트 스폰지법은요, 그 오버나이트가 밤새라는 의미죠. 그 12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 그 발효시킨 스폰지를 이용해서 그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발효 시간이 길다 보니까 발효 손실이 크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장점은요, 효소의 작용이 천천히 진행되어 글루텐이 강한 신장성을 갖기 때문에 반죽의 가스 보유력이 좋아져서 부피감이 좋아요. 그리고 발효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적은 양의 이스트로 매우 천천히 발효시키는 게 특징이고, 장점은 제품은 풍부한 발효량을 지니게 되는 것이 그 장점이 되겠습니다. 오버나이트 스폰지법. 이 오버나이트 스폰지법은 이제 천연 발효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천연 발효법에는 화학 첨가물을 배제했는데 스폰지는 기본적으로 이스트푸드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니까 그 스폰지를 천연 발효종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직업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연 발효빵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천연 발효빵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오버나이트 스폰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샤워 종법이야말로 이제 천연 발효법이고요. 요게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 신맛이 나는 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빵을 좋아하는 매니아층에서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앞으로 이 천연 발효빵은 그 우리 빵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공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우리 이제 냉동 반죽법에 의한 냉동빵은 누구나 쉽게 빵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죠. 누구나 쉽게 만들다는 얘기는 봉급이 그렇게 많이 향상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천연 발효빵은 샤워종을 이용한 천연 발효빵은 그 배우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 봉급에 이게 봉급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연 발효빵이 많은 소비자에게 관심을 받고 잘 팔리고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 제빵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무시해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이트 포 스폰지법 그 외 여러 가지 제법들은 빵 발효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만든 제조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발효를 단축시키는 계량제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생산성을 높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그것을 오랫동안 먹으면서 임상학적으로 몸에 안 좋은 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안 먹는 거기 때문에 빵의 발효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기본 현대적인 제조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천연 발효빵을 저는 더 잘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빵의 순서를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제빵 순서 보죠. 자, 제빵법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서는 스트레이트법의 순서로 각 공정을 설명한다. 자, 제빵법 결정. 제빵법이 되게 많죠. 많아요. 그 다음에 배합표 작성, 그 다음에 재료 계량, 원료의 전처리, 반죽 1차 발효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패닝 2차 발효 굽기 냉각, 슬라이스 포장, 이런 공정을 거쳐서 이제 빵이 만들어지죠. 제일 먼저 제빵법의 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빵,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빵, 맛있는 빵, 이 부분은 이제 이 크러스트와 크럼과 향이 되겠죠. 이 부분의 기준은 이제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제 가볍고 부드러운 거죠. 가볍고 부드러운 거. 근데 이제 천연 발효빵은 가볍고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가볍고 부드럽지 않고 묵직하고 쫄깃하죠.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소비자들의 입맛에 대한 빵에 대한 입맛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제빵법은 기존에 우리 책에서 시험에서 얘기하는 제빵법이 제빵법에 있어서 발효 타이밍이 좀 변할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제조 공정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제조 방법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고, 믹싱 제조 이게 순서가 변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데이터 값에 약간의 변하며 많은 변화가 이제 1차 발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큰 변화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천연 발효빵을 한다 할지라도 요게 이제 제빵 순서들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빵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우선 배합표 작성. 배합표 작성은 제과 시간에서 했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페이지 원료의 전처리 보도록 하죠. 원료의 전처리에 있어서 이제 가루를 채치는 이유,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팁으로 처리했습니다. 가루 속에 있을 수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공기를 혼입시켜 이스트의 활성 촉진시키고, 재료의 고른 분산에 도움을 주고, 밀가루의 15%까지 부피를 증가시키고, 흡수율도 증가시키고, 공기를 혼입시켜 반죽의 산화를 촉진시키는 게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이스트를 사용할 때는
그 생이스트의 4~5배 되는 그 30도 정도의 물에다가 용해시킨 후 사용을 하면 좋아요. 용해시키면. 자, 그러나 뭐 요즘에 나오는 생이스트가 그 분산력이 좋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 녹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녹이는 것이 보다 더 균질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이스트 푸드 가루 재료에 직접 혼합하여 사용을 하시고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원유는 살균한 뒤 차게해서 사용하고요. 시유는 시장에서 파는 우유란 뜻입니다. 반죽의 희망 온도를 고려해서 데워서 사용을 하세요. 유지는요, 반죽 속에 넣을 경우 부드럽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고요. 물은 반죽 온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물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서 반죽 온도를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취 분유 같은 경우는요, 이 반죽에 아주 작은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설탕과 밀가루에 분산시켜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믹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세 줄로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밀가루, 이스트, 소금, 그 밖의 재료에 물을 혼합하여 모든 재료를 균질화시키고 반죽 속에 단백질을 결합시켜 글루텐을 생성 발전시키며 반죽에 산소를 혼입시켜 이스트의 활력과 반죽의 산화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빵의 특성에 따라 반죽 속의 글루텐에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 믹싱이죠. 이건 뭐 믹싱의 목적이기도 하죠. 믹싱을 다른 말로 이제 반죽 만드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죽을 만드는 목적, 제가 4가지를 이렇게 길게 또 한 4가지를 이렇게 장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밑에 보면 단문 항목화 시켜서 또 정리를 했습니다. 자, 2번에 보도록 하죠. 반죽에 부여하고자 하는 물리적 성질, 탄력성, 점탄성, 신장성, 흐름성, 가소성, 이러한 물리적 성질을 반죽에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죽을 만드는 믹싱 방법은 반죽에 가하는 믹싱 속도의 형태, 그리고 반죽에 가하는 물리적 힘의 형태에 따라서 반죽이 달라집니다. 반죽의 글루텐이. 그래서 반죽에 가하는 믹싱 속도의 형태를 보면 저속 믹싱으로 재료의 균일한 혼합과 분산을 하고요. 중속 혹은 고속으로 반죽의 가소성, 신장성, 탄력성, 흐름성, 점탄성을 부여를 합니다. 이제 반죽에 가하는 물리적 힘은 혼합, 수직형 믹서의 믹싱 방법이죠. 익임, 수평형 믹서의 믹싱 방법. 두드림, 암 믹서, 암은 팔이죠. 팔 믹서의 믹싱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팁 보도록 하죠. 글루텐을 숙성시키는 믹싱 속도는 굽기 시 반죽의 오븐 팽창과 완제품의 질감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중속으로 믹싱을 하고 완료를 하면 글루텐이 유연해져 오븐 팽창은 작고 완제품의 질감은 부드러워요. 반대로 고속으로 믹싱을 하면요, 글루텐이 질겨져 오븐 팽창이 크고 완제품의 질감이 쫄깃하죠. 쫄깃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의 믹싱을 가하냐에 따라서 완제품에 미치는 부피와 질감의 차이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네 번째, 반죽이 만들어지는 발전 단계와 믹싱 단계별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업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제품, 데니시 페이스트리, 클린업, 스폰지법의 스폰지 반죽, 발전 단계, 핫스프레드, 최종 단계, 식빵, 단과자빵, 렛다운 단계, 햄버거 빵, 잉글리시 머핀, 파괴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픽업은 그 데니시 페이스트리 꼭 기억을 하시고, 픽업 단계 데니시 페이스트리 뭐 이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린업은 그 유지를 집어넣는 단계, 클린업 단계 이후에 유지와 소금을 집어넣는데, 이때 유지와 소금을 집어넣으면 믹싱 시간 단축과 소금 같은 경우에는 믹싱 시간 단축을 넘어서 흡수율을 증가시켜요.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
그 다음에 발전 단계 보도록 할까요? 발전 단계는 하스브레드. 여기서 하스라고 하는 것은 오븐의 구움 때에 굽는 빵이에요. 하스. 이 탄력이 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반죽이 강하고 단단해요. 그래서 믹서에 최대 에너지가 요구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최종 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빵들이 이제 최종 단계까지 믹싱을 하지요. 반죽을 펼치면 찢어지지 않고 얇게 늘어나고요. 탄력성과 신장성이 가장 좋으며 반죽이 부드럽고 윤이 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렛다운 단계는요, 그 흐름성이 최대인데 이걸 오버 믹싱, 과 믹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햄버거 빵과 잉글리시 머핀이에요. 근데 그 다음 중에서 믹싱을 가장 오래 하는 빵 해가지고 햄버거 빵과 잉글리시 머핀이 동시에 나오면 정답은 잉글리시 머핀이 되겠지만, 잉글리시 머핀이 없다면 햄버거 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파괴 단계는 뭐 글루텐이 파괴되는 단계고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팁을 한번 보도록 하죠. 팁. 이론적으로는 물이 반죽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시간이 보통 1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죽 부족은 어린 반죽이라고도 하며, 반죽이 다 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완제품을 구우면요, 완제품의 모서리가 예리하게 돼요. 예리하게. 그리고 밀가루 단백질인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물을 첨가하고 믹싱 힘을 가하면은 글루텐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글루텐 결합의 형태는 SS 결합, 이온 결합, 수소 결합,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에 의해서 글루텐 결합이 이루어지고요. 글루텐의 생성 발전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반죽의 일부를 떼어 양쪽을 잡아당겨 늘릴 때 반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 변화를 경험적으로 학습하는 방법. 요건 이제 학원이라든지 소규모 제과점을 염두에 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반죽의 흡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자, 흡수율이라, 반죽의 수분 흡수율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제 밥을 지을 때 쌀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정도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지죠. 물이 좀 많이 들어가면 진밥, 적게 넣으면 된밥. 그건 이제 된밥을 좋아하냐 진밥을 좋아하느냐는 것은 뭐 개인적인 취향이죠. 취향.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빵에 있어서는 좀 밥으로 표현한다면 진밥, 좀 물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물이 좀 많이 들어가면요,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빵이 부드럽고 또 부드러움이 또 그만큼 또 오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죽에 무조건 물을 많이 넣으면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반죽에 집어넣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들이 맞아야 됩니다. 그 요소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에서 또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하나하나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봐주세요. 109페이지. 자, 1번. 단백질 1% 증가에 반죽의 물 흡수율은 1.5에서 2% 증가. 숫자 암기. 손상 전분 1% 증가에 반죽의 물 흡수율 2% 증가. 설탕 5% 증가 시 반죽의 물 흡수율 1% 감소. 분유 1% 증가 시 반죽의 물 흡수율 0.75에서 1% 증가. 다섯 번째, 연수를 사용하면 글루텐이 약해지며 반죽의 물 흡수량이 적고, 경수를 사용하면 글루텐이 강해져 물 흡수량이 많아지겠습니다. 반죽의 온도가 5도 올라감에 따라서 반죽의 물 흡수율은 3% 떨어지고요. 반죽의 온도가 5도 내려감에 따라서 반죽의 물 흡수율은 3% 증가합니다. 소금을 픽업 단계에 넣으면 글루텐을 단단하게 하여 글루텐의 흡수량의 약 8%를 감소시킵니다. 이 글루텐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을 100%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100% 놓고. 그 다음에 8번, 소금을 클린업 단계 이후 넣으면 반죽의 물 흡수량이 많아집니다.
그 클린업 단계 직후 이렇게 해서 요런 상황들, 요런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반죽의 흡수율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6번째, 반죽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 시간. 반죽기의 회전 속도가 느리고 반죽량이 많으면 반죽 시간이 길어지겠습니다. 이제 소금을 클린업 단계 이후에 넣으면 반죽 시간이 짧아집니다. 소금량이 많으면 반죽의 구조가 약해지므로 반죽 시간이 소금량이 아니라 설탕량이죠. 설탕량이 많으면 반죽의 구조가 약해져서 반죽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분유, 우유의 양이 많으면 단백질의 구조를 강하게 하여 반죽 시간이 길어집니다. 유지를 클린업 단계 이후에 넣으면 반죽 시간이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물 사용량이 많아 반죽이 질면 반죽 시간이 길어지고요. 반죽 온도가 높을수록 반죽 시간이 짧아지고 그 pH 5.0 정도에서 글루텐이 가장 질기고 반죽 시간이 깁니다. 마지막으로 밀가루 단백질의 양이 많고 질이 좋고 숙성이 잘 되었을수록 반죽 시간이 길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반죽의 흡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반죽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게 그 빵 반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시험에 상관없이 좀 이게 좀 관심을 가지면서 염두에 두면서 반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팁을 보도록 하죠. 반죽을 믹싱하면서 소금을 언제 넣느냐에 따라서 반죽의 흡수율과 반죽 시간 그리고 빵 내부의 색과 조직에 영향을 미칩니다. 후연법은요, 소금을 클린업 단계 직후에 투입하는 건데 장점이 있어요. 반죽 시간이 단축이 되고 반죽의 흡수율이 증가되고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속색을 갈색으로 만듭니다. 다음 이제 반죽 온도 조절이죠. 반죽 온도는요, 반죽 온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반죽의 발전 상태와 발효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빵 반죽 온도 조절이 가장 쉬운 재료가 물이에요. 물을 사용해 반죽의 온도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물 온도로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냐? 그렇지는 아니에요. 최선의 방법일 뿐, 최상의 방법은 작업장의 온도를 조절해서 반죽의 온도를 맞추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아무래도 이제 작업장의 온도를 조절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전기료가 많이 소요가 되죠. 뭐 한겨울이라든지 한여름에. 그래서 이제 많이들 쓰고 있는 방법이 기계적인 숙성이라든지 그리고 물의 온도를 가지고 반죽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물의 온도를 가지고 반죽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좋다 해서 이제 제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이해하시면서 이 계산 공식을 암기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반죽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의 온도와 물의 양을 이렇게 산출할 때 제일 먼저 마찰 계수를 먼저 구하고 사용할 물의 온도를 구하고 얼음 사용량을 구하고 조절하여 사용할 수돗물의 온도량을 구하는 이 순서를 좀 기억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반죽 온도에 관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을 팁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표준 스트레이트법의 반죽 온도 27도, 표준 스폰지법의 스폰지 반죽 온도 24도, 도우 반죽 온도 27도, 비상 스트레이트법의 반죽 온도 30도, 비상 스폰지법의 스폰지 온도 30도, 도우 반죽 온도 30도, 그리고 액체 발효법의 액종 온도 30도, 냉동 반죽법의 반죽 온도 20도 이렇게 해서 지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반죽 제법의 온도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8번에 밀가루 반죽 제빵 적성 시험 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죽의 믹싱 상태, 이제 반죽의 믹싱 상태에 의한
글루텐의 생성 발전 단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반죽의 일부분을 떼어서 잡아당기면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과 피막을 사방으로 늘려서 이제 신전성이라고 한다. 사방으로 늘려서 이렇게 막의 그 굵기, 반죽막의 굵기를 보고 이제 뭐 지문이 비치는 걸 보고 이게 최종 단계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은 학원에서 쓰는 방법이자 소규모 제과점에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대량 생산 라인에서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그 반죽의 발전 정도를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계들은 밀가루 반죽의 제빵 적성을 나타내는 기계인데 이 중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아밀로그래프, 이스텐소그래프, 페리노그래프예요. 잘 좀 이렇게 암기하시고 시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밀로그래프는 이제 전분에 관한 전분의 변화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전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그 알파 아밀라제와 메가에 의한 액화 효과거든요. 그것을 이제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아밀로그래프의 곡선 그래프, 전분의 호화력을 나타내는 곡선 그래프의 높이가 400에서 600 BU, 브랜더 유닛이라고 이제 한답니다. 이 범위가 가장 양호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스텐소 그래프는 이 스탠드가 이게 잡아당기다라는 뜻인데 이게 신장성을 측정하는 기계,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밀가루 중의 효소나 산화제, 환원제의 영향을 자세하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페리노그래프의 페리노는 이제 단백질을 가리키는데 이제 고속 믹서 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성질을 기록하여 글루텐의 흡수율, 글루텐의 질, 반죽의 내구성과 믹싱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그래프의 곡선이 500 브랜더 유닛에 도달하는 시간과 떠나는 시간 등으로 밀가루의 특성을 알아보는 방법이고요. 밀가루 반죽의 점탕성을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밀가루를 전문적으로 시험하는 기계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페리노그래프, 아밀로그래프, 이스텐소그래프. 그래서 페리노그래프는 반죽 공정에서 일어나는 밀가루의 흡수율 측정, 아밀로그래프는 굽기 공정에서 일어나는 밀가루의 알파 아밀라제 효과를 측정하고, 이스텐시그래프는 발효 공정에서 일어나는 밀가루 계량제 효과를 측정하는 이런 시험 기계로도 활용이 된다.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9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좀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인지라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필기 정리를 이렇게 평이하게 해놨기 때문에 좀 읽으면서 다 이해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좀 읽어보시면서 또 단지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암기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제 1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